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제가 오프닝에서 랜딩 말씀드렸더니 소프트 랜딩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마 기다리고 있을걸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우 선임 매니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바깥 활동하기 좋은. 혹시 아웃도어 스포츠 같은 거 좀 하세요? 저는 약간 집돌이여서 집에 좀 자주 있는데 근데 네. 요새는 또 봄이니까. 네. 근데 아이들 데리고 평소보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꽃 구경도 가야 되고, 네. 뭐 집 앞에 있는 공원도 가야 되고. 지금 근데 잘 안 나가시나 봐요? 이렇게 뭐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네. 되게 심심해할 텐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나가죠. 이제 나가야죠. 네, 저도 막 주말마다 어디든 막 쏘다닙니다. 정말 네. 한강도 갔다가 여기저기 갔다가 많이 다니는데, 자, 여러분들 요즘에 날씨 진짜 좋더라고요. 많이 나가서. 근데 황사가 문제야. 황사가. 그렇죠. 네. 참 팬데믹 끝났는데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는 황사 탓도 있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말 사이에는 좀 비가 온다 그랬나? 비가 온다 그랬나요? 주말 사이에? 글쎄요. 제 날씨는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그 햇빛은 좋은데 황사가 너무 안 좋아요. 황사가 참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래도 아이들하고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좋습니다. 오늘 제가 그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네. 뭡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좀 재미없을 수 있어서 난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앵커님께서도 이제 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게 논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논란이 지금 첨예한데, 그게 이제 첨예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SVB 은행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뭐 금방이라도 이제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돌입할 것 같다가도 최근처럼 또 주가가 좀 견조하게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미국의 소비나 이런 쪽을 봤을 때는 또 이제 뭐 급격하게 경기 침체가 아닌 것 같다가도 이렇게 좀 계속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기사로 본 것 중에 그 손성원 교수님이셨나요? 석좌 교수님께서 어떤 그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했던 것들 중에 그 본인이 봤을 때는 이제 이번 미국의 경기는 어떤 급격하게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이제 롤링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하셨어요. 롤링 리세션.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얘기하면 뭐 순환형 경기 침체.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손성원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건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열심히 찾아봤을 때는 이 롤링 리세션이라는 것들이 과거에는 일단 있었던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경기 침체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혹은 노랜딩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쪽 분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롤링 리세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순환형 경기 침체. 경기 침체요? 이거는 뭐 한국말로 들어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거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부터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일단 확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황상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일단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얕든지 깊든지 간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 차트는 어떤 거냐면 시카고 부스 경영대라는 곳에서 그 미국의 그 통화정책 포럼에서 나왔던 논문 중에 그래프 하나예요. 이게 어떤 걸 표현을 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검은색 선은 이제 미국 물가라고 보시면 돼요. CPI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1950년부터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 이 논문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긴축 정책을 좀 강하게 나올 경우에 그 경우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를 피한 적이 없다라는 게 논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좀 내려가는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 선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부분 중에서 여기 약간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 있잖아요. 회색 말고 회색 말고 파란색. 예, 회색 네. 말고 약간 파란색. 네. 이 구간이 미국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긴축 정책을 펼쳤던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고 그래서 하늘색하고 회색하고 겹치는 거는 네. 긴축하니까 경기 침체 오더라.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회색 선은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긴축 정책을 할 때마다 얕든지 깊든지 간에 경기 침체가 지금까지 7번 있었는데 모두 경기 침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미국 그 중앙은행에서 그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긴축 정책을 펼치니까 이번에도 경기 침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 보고서에서는 이제 논문에서는 네. 이제 미국의 경우 이렇게 좀 갖다 넣어놨는데 미국이 7번 중에 경기 침체를 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네. 그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하고 독일하고 일본, 캐나다도 네.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국가들도 경기 침체를 피한 적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긴축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SVB 사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떤 그 금융기관부터 시작된 어떤 신용 긴축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은행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대출이 뭐 물론 은행이 문제가 생겨서 대출이 타이트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출도 지금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타이트해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뭐 신용이 이제 팽창하는 속도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하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래프 2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 달라스 연준에서 은행 서베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지금 그래프가 보이시는 게 각 산업별로 그 부실 대출을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달러스 연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면 저거는 그럼 댈러스 지역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전국이에요? 일단 댈러스만. 댈러스 지역만. 네네. 근데 여기에 텍사스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뭐 경기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 그다음에 연준에서 발표하는 대출 조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거라서 네. 조금 좀 먼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료거든요. 보면 일단 왼쪽에 차트는 각 산업별로 이제 부실 대출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그 해당 산업에 부실한 대출이 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보면 산업용 그리고 상업용 소비자, 거주용, 부동산 이런 쪽 부실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밑에서부터 네. 이게 그 시점이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점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부실 대출 비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판국에 네. 오른쪽을 보시면 이거는 산업별로 은행이 대출을 얼마나 깐깐하게 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출 조건이 깐깐해지고 있다라는 걸 뜻해요. 근데 보면 이것도 산업용, 상업용, 소비자, 거주용 부동산 이것들도 모두가 다 21년 뭐 중반을 좀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대출 조건이 깐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참고로 여기서 그래프에서 재밌는 거는 대출 조건이 현재 가장 까다로운 거는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예, 여기 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고 예, 있는 예, 바로 맞습니다. 거기. 여기가 지금 현재 가장 깐깐하고 네네. 그 다음에 소비자 대출. 음. 소비자 대출이 이 회색선이거든요. 생각보다 덜하네요. 이거는 좀 덜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쪽은 조금 그나마 좀 덜하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는 대출이 굉장히 깐깐하다.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좀 대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뉴욕 연준에서 그 소비자 서베이를 하는 그 자료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왜 뉴욕 연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이제 발표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개인의 응답률이에요. 네. 그래서 대출이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개인이 이 당시가 코로나예요. 네. 코로나 당시인데 지금은 코로나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출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라고 응답한 걸 이제 더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출을 받기도 개인도 네. 예,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돌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네네. 지금 상황이. 대출 긴축은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이제 지금 그 금리를 막 올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고금리 정책에 대한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자료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좋은 자료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개인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는 댈러스하고 뉴욕을 좀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프레드에서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적으로 대출이 받기가 좀 깐깐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산업별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역시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거는 여기 맨 위에,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연두색선이거든요. 네네.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대출 받기가 제일 어렵다는 건데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아.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네. 댈러스만 봐도 그렇고 상업용 부동산이 공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쪽은 네. 또 좀 대출을 받는 게 좀 더 수월하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돈이 좀 덜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한번 보신 다음에 다음은 이게 있어요. 지금 SVB 사태가 일어난 주된 요인으로 이제 꼽는 것 중에 그 SVB만의 어떤 그 개별적인 뭐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또 그 요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도드 프랭크법 이후에 네. 그 트럼프 그 정부 당시에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도드 프랭크법에서 약간 좀 빼줬어요. 도드 프랭크법이 뭐죠? 그러니까 도드 프랭크법이 뭐냐면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은행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은행을 규제하고 어떻게 감시하고 이제 이런 법안이에요. 아, 거기서 근데 중소형 은행은 좀 빼줬었다. 그렇죠. 트럼프 정부 당시에 네네. 아예 뺀 건 아니지만 좀 약간 조금 다소 느슨하게 완화시켰- 다소 해줬어요. 느슨하게. 네. 그렇게 이제 오고 있었던 와중에 SVB가 터졌다라는 게 공화당이나 민주당도 공이 이렇게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중소형 은행에 대한 어떤 그 규제나 감시 이런 걸 좀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강화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그 감시나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 중소형 은행이 이제 몸을 좀 사리겠죠. 네. 우리 예전에 그 대형 은행들처럼 네. 그럼 몸을 사리게 되면 대출이 조금 덜 나가게 될 거고 리스크 관리도 이제 타이트하게 할 거라고요. 네. 그럼 중소형 은행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급되던 어떤 이제 통화량이나 뭐 이렇게 어떤 신용 자체가 네네.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소형 은행이 이번에 SVB 은행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의외로 대형 은행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대출의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근데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 왼쪽은 이 자산 규모별, 그러니까 은행이 크냐 작냐 요 부분별로 해서 상업용, 그다음에 산업 대출 비중이거든요. 네. 요 파란색 오른쪽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대형 은행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을 중소형 은행이 이미 대출 비중을 하고 있어요. 대출을.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출 받는다 그러면 보통은 좀 큰 은행 가서 뭐 담보 대출을 받든지 그러잖아요. 네. 이게 좀 작은 은행은 아무래도 좀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이렇게 절반을 차지해요. 쉽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건물 둘 중 하나는 네. 대형은행 거고 하나는 중소형은행 대출이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네네.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또 자산 규모별로 가계 대출은 또 얼마나 이제 비중을 차지하느냐 네. 이 부분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절반 정도는 아니지만 이쪽 그 빨간색 처리되어 있는 거 보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중소형 은행이 뭔가 그 자금의 공급처 역할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만 산업 대출 비중이 50%,
주거용 부동산 대출이 또 60%예요. 특히나. 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은 중소형 은행이 80%, 가계 대출 비중이 45%예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은행을 규제를 강화하면 자금 공급이 축소될 거고 성장률은 하향될 거고. 그래서 JP모건에서 얼마 전에 나온 자료에서 보면 이 중소형 은행이 이렇게 규제를 받기 시작해서 자금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미국의 GDP가 한 2, 3년 동안은 네.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GDP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네. 물론 이거는 대형 은행이 대출을 좀 늘리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전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이제 이렇게 중소형 은행 규제 강화가 뭐 경제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제일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건데 너무 짧게 말씀드려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쪽이 아직도 내관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거는 얘기가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 부분은 이 CMBS,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채권의 그 스프레드를 보면 되는데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 빨간색 체크한 거 보시면 이제 트리플 B, 그러니까 네. 투기 등급의 그 상업용 모기지 채권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물론 최근 한 1, 2주 사이에는 올라가는 속도가 좀 감소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뭐 은행의 어떤 CDS나 이런 것들은 가파르게 내려올 거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아직도 그 부시가 좀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당장이라도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주가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좀 다른 한편을 또 보시면 또 그렇지만은 않을 수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개인 쪽이에요. 개인과 이렇게 소비 얘기하면 쪽.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뒤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개인이 굉장히 견고하다 이 내용인데 네. 여기 차트 여기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미국의 개인들의 그 실질 소비 지출이에요. 그 추인데 인덱스처럼 이제 추인데 요 당시가 이제 코로나였고 네. 지금이 이렇게 최근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정말로 문제가 생긴다면 소비가 이제 70%를 차지하니까 이 소비 지출이 뭐 둔화된다든지 뭐 플랫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추세가 보시면 코로나 빼면 아주 견조하게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 수준이랑. 그러니까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여기까지 봤을 때. 네네. 물론 앞으로 둔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아주 견고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제일 재밌는 건데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게 좀 포착되기 시작하면 실업률이 보통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또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또 여기 그래프 잠깐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은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예요. 네. 이게 내려오면 이제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검은색 제가 이렇게 그 점선을 찍어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거든요. 네. 여기인데 요 검은색 선을 이렇게 쭉 그어서 과거에 지금처럼 경기 선행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네. 회색 선은 미국의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어땠는지 그 본 거군요. 당시의 실업률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네네. 근데 보시면 이때 그러니까 빨간색 그 음영 처리한 게 그 당시거든요. 경기 선행 지수가 아주 많이 하락해 있었을 때. 근데 보시면 이때 회색선 실업률을 보면 그 전부터 실업률이 점점 계속 올라가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실업률이 굉장히 놀라울 만큼 네네. 굉장히 견조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빨간색 칠한 게 제가 7번이에요. 총 7회인데 네네. 모두 실업률이 올랐는데 현재 그런 모습은 없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문제가 없으니 뭐 소비 지출도 당연히 뭐 문제가 없을 거고 지금 뭐 소비가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니까 큰 문제가 이제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이제 또 뭐 빚이라든지 뭐 대출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화면 보시면 미국의 개인들은 지금 고금리의 영향을 좀 잘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뭐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미국의 개인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이렇게 네. 모기지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를 몇 %로 받았느냐라는 비중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쪽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나는 3% 이하로 모기지를 받았어. 24%. 그다음에 3에서 4%로 모기지 금리를 받았어. 39%. 네. 4%에서 5%로 받았다. 20%. 그리고 5% 이상은 9%, 8%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고금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5% 이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 이하의 수준으로 네. 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75%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이 미국인들의 그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네. 어떤 뭐 부채 때문에 이제 이자 비용이 나가는 비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 한 달에 이자로 90%가 나가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비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 23년 1분기 말 기준으로 9.8%예요. 여기 있거든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가 13%였어요. 네. 네,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9.8인데 요때 이게 확 내려간 거는 코로나 당시인데 네. 이때 내려갔던 거는 보조금이 워낙에 늘어나니까 그쵸. 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없다 손 치고 네. 감안하고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보면은 과거에 네. 80년대도 그렇고 90년대도 그렇고 2000년대 들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낮았던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자가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돈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지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는 거죠. 임금이 올라서? 그렇죠. 임금도 있고 뭐 그동안 뭐 받았던 뭐 예를 들면 그 저축을 해놓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이건 가처분 소득이니까, 그러니까 소비 지출 보면 가처분 소득은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네네. 그리고 그 세부 단으로 보면 이제 이자 비용 나가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보면 이자 금액 자체는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더 빠른 거예요. 와, 아니 뭐 금리 높아서 집도 못 산다 하더만 지금 이자 부담이 상당히 낮네요. 그렇죠. 저도 와. 그 월급 받으면 네. 이자로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네네. 근데 9.8%라고 하니까 저도 이 자료 보고 생각보다 상당히 낮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죠. 저도. 너무 소외감 느끼는데 내 삶은 이런 거 같지 않은데. 이제 그 앵커님도 가처분 소득을 늘리시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네. 고금리 걱정을 지금 개인은 크게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좀 다른 얘기인데, 그렇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개인들은 이렇게 조금 견조하다라는 거, 현재까지 소득도 그러니까 뭐 금리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다라는 네네. 거. 여기까지 또 보시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소비인데 그게 지금 별다른 타격이 없다라는 거. 이걸 또 알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또 임박했어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뭐냐면 요 왼쪽에 있는 거는 미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예요. 네. 여기 파란색 선이 이제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요 주황색 선으로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는 전월 대비 감소 폭이에요. 네. 전월 대비 차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지수 자체는 여전히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고 100 이하여서 기준선 이하인데 이 전월 대비 감소폭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최근 한두 달은 조금 다시 좀 커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추세는 이 감소가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어쨌든 전월 대비 감소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OECD 경기 선행지도 미국계 이것도 지금 턴어라운드 좀 기대감이 있고요. 일단 오른쪽에는 이제 중국이에요. 네. 중국은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좀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이번에. 물론 이것도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빠르게 조금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기 침체여서 급격한 경기 침체냐 뭐 완만한 경기 침체냐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개인은 견고하고 또 경기 선행 지수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라든지 뭐 신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대출이 깐깐해진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있는 후반부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사실 반대라기보다는 이게 맞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분명히 대출은 깐깐해지는 건 맞아. 근데 소비자들은 지금 이자가 생각보다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이자가 적기 때문에 굳이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야. 뭐 그럴 이런 수도 거예요.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네네.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극과 극을 비교해 드린 거는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게 네, 뭐 어느 헷갈려요. 장단에 이제 맞춰야 되는지. 네. 근데 이게 롤링 리세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이제 롤링 리세션이 어떤 건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에 있었던 그 롤링 리세션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왔을 때 같이 이제 첨부됐던 사진 중 하나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뭐 공장이 이게 그러니까 그 도미노인데, 네. 어떤 뭐 집이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그림이에요. 네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개인이에요. 그러네. 개인 소비. 네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면 이렇게 주르륵 하고 하면서 도미노가 확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떤 경기 침체라고 시작이 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게,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모든 산업이 한꺼번에 이렇게 훅 꺼지는 네. 이런 그림을 다들 떠올리시거든요. 네. 다들 보통은 그렇게 떠올리시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롤링 리세션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네. 확 이렇게 모든 게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어떤 건 꺾였는데 네. 어떤 건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꺾였던 게 좀 살아나면 잘 버티던 게 또 꺾이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더지 게임 마냥 네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요런 걸로 이제 순환형 침체, 뭐 롤링 리세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미노 리세션 했으면 한 번에 알아듣기 딱 좋았을 것 에, 같은데 에, 에. 이거 그림 되게 잘 그렸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이해하기 쉽게 이제 표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테크 산업은 그 아주 감원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레저 산업은 지금 사람 못 구한다고 이렇게 이제 아우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 그리고 뭐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업은 지금 그 위축 국면에서 더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은 지금 확장 국면이에요. 네. 이게 또 완전히 반대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선행 지수는 이제 막 계속 꺾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아주 견고한, 네. 이게 좀 두 개가 공존하기 힘든 것들이 지금 공존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또 SVB 은행 사태 때문에 또 보셨겠습니다만, 중소형 은행은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대형 은행은 예금이 더 몰려 들어오고, 오늘 실적 좋은 거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부동산도 이 상업용 부동산 쪽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오피스 쪽. 네. 근데 소매용 부동산, 이것도 물론 상업용 부동산의 한 축이긴 합니다만, 소매용 부동산은 그 오피스 쪽과는 완전히 다르게 네. 둔화는 되고 있지만 굉장히 견조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침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급격한 경기 침체도 아니고, 네. 또 뭐 완만하게 이제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침체면. 네. 혹은 침체가, 그러니까 MBER에서 침체 선언을 안 하고 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그 급격한 경기 침체보다는 좀 나은 가능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방금 이야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종목별 장세다 이렇게밖에 네.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그래요? 네. 네. 만약에 롤링 리세션이 맞다면 증시는 앞으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VB 같은 게 뭔가 또 하나 터지면, 예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에서 뭔가 눈에 띄게 뭔가 뭐 일이 터졌다. 그럼 주가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주가가 또 빠졌다가도 또 이제 연준에서 뭐 유동성을 또 이제 국소적으로 공급한다든지 해서 이번처럼 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또 증시가 또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증시가 아무래도 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는 건 아니니까 박스권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박스권이라면은 이제부터는 타이밍이 중요해져요. 투자하실 그렇죠. 때 타이밍. 네.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 거기서 사야 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 꺾일 것 같으면 또 이제 그 비중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타이밍이 중요해질 거고. 저런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지수의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해당 업종에 네. 뭐 예를 들어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또 그 뭐 레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업종별로도 다 달라질 이제 수 있죠. 바닥이 됐다가 그렇게 네.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허. 그럴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 보면 요새 어떤 그 전문가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경기를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댓글들 저도 이제 가끔 보면 네. 굉장히 이제 그 극과 극이에요. 네. 누구는 이게 뭐 맞는 말이다. 네. 누구는 또 이거 전혀 말도 안 된다. 네. 이렇게 낙관론자하고 비관론자가 이제 첨예하게 계속 부딪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제 낙관론자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네.
가격도 떨어지는 것 같으면 비관론자의 말이 맞을 거예요. 맞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낙관론자든 비관론자든 이게 제가 표현했듯이 줏대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계속해서 수익률은 점점 까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줏대를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투자는 순환형 침체나 이런 것들이 와도 네네. 이제 살아남을 기업. 그러니까 좀 교과서적인 얘기라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형주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 실적 이제 성장이 이제 확실하게 있는 것들 이런 쪽도 이제 선별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이거는 조금 이제 별로 제가 권장드리진 않지만 네. 이제 투자에 어떤 경험이 많다거나 그렇다고 하시면 이미 침체에 진입한 산업에서 이 종목들 중에서 체리피킹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확 떨어져서 네. 어떤 산업,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은행 주식을 지금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처럼 SVB 은행 때문에 그 은행의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 은행은 뭐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보이면 이제 밑에 가격에서 이제 우량한 거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와, 그거는 네. 그거는 회계 공부, 그러니까 회계사 분들 정도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일 간단한 건 그 당시에 주가를 보면 돼요. 가장 견조한 거.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네. 이제 그건 이제 뭐 팁을 드린다면 뭐 그렇게 좀 판단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알파 수익률이 나올 수 있고, 난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다. 네. 이것도 역시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어떤 한 자산이나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게 효과적인데, 지금처럼 이게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이 개인분들이 이렇게 이걸 딱 맞춰서 하시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뭐 분산 투자를 해서 침체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잘 버틸 수 있게끔 항공모함 같은 배를 타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롤링 리세션, 예. 순환형 경기 침체, 뭐 이렇게 들어도 모르지만 아까 보여주셨던 그림 딱 한 번 보면 이런 식의 침체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이걸 또 박상우 선임이 말한 게 아니라 손성원 석좌 교수가 말씀하신 거니까. 네, 뭐 그게 직접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말씀하셨던 걸 그때는 그냥 보고 지나갔거든요, 네네. 제가. 근데 요새 이런 뭐 경기 지표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저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이제 불현듯 나더라고요. 이제 맞아. 그때 그 얘기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그냥 매크로 이야기 있잖아요. 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고, 랜딩, 노랜딩,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뭐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사실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많이 줘요. 오히려 그 얘기는 오히려 그 얘기는 되게 피로감을 많이 주는데,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산업은 지수가 안 올라도 좀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네. 또 해당 산업 어떤 다른 산업은 지수가 올라가도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잘 걸으셔야죠. 정말 네. 종목별 장세. 네, 맞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그래서 뭐 종목 내지는 산업 이야기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와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롤링 리세션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박성우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두뇌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